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던 자식으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찍어보고 아이들이 커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가족. 아빠랑 같이 함께 찍는 거라. 그날 이후 가족 사진이 벽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 남아있는 아이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막상 나한테 다가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일. 그냥 뭐 대뜸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성애자 아들을 두었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아이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릅니다. 유산의 아픔을 딛고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첫 아이. 그렇지. 유라 코는 어디 있어? 코 맞아. 유라 이쁘니. 우리 유라. 아빠를 쏙 빼닮은 딸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아빠 사진. 유라 이거 유라가 아까 뭐라고 했지? 짜장면. 맞아 짜장면 먹.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유라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태어나고 이제 신생아 기본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좀 이상하다라고 소견이 나오고 유전자 검사랑 많은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SY 염색체라고 나온 거죠. 이제 남성으로. 이라도 자전거 아빠 엄마랑 같이 타지. 겉보기에는 딸인데 유전자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몸 안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지닌 채 태어난 것입니다. 맞아 할머니 만나러 갔지. 기차 타고 갔지. 좀 당황스럽더라고. 당황스럽고 좀 혼란스럽고 왜 그렇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가 남자였고 근데 남성으로서 발달해야 되는 그 유전자가 이상으로 이제 그걸 못 해준 거죠.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좀 그런 아이가 돼버린 거죠. 상황이. 이제 남자를 키울지 여자를 키울지는 결국 부모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고환이 있기는 했어요. 내부에 잠재 고환이. 근데 정상적인 고환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놔두면 나중에 종양화 된다고 암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었던 그 잠재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성기를 이제 여성화하는 그 수술을 작년에 이제 다 마무리 지었어요. 딸이냐 아들이냐 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니 기가 찼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국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의 정체성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남자는 이제 고환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이가 제거를 하긴 했지만 제거하기 전까지 그래도 이제 호르몬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남성 호르몬에 아이의 뇌가 본인을 이제 남자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근데 희박하다. 근데 100%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 유라 이거는 무슨 차야? 어린이차. 어린이차. 이건 소방차. 이거는 차도 좋아. 차를 너무 자동차. 좋아. 제일 좋아하는 거 자동차. 남과 다른 건 괜찮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겪을 일이 마음 아플 뿐입니다. 딸기 지나서 왔지? 장난감 바구니. 호르몬이 이제 저희 아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없고 난소가 없으니까 이제 여성의 그 성장기에 맞춰서 이제 호르몬 이제 치료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3학년부터 호르몬 약을 먹고 그 약을 통해서 이제 여성으로서 뭐 가슴도 나오고 어떤 그 여성화하는 그런 호르몬 치료를 이제 여성 이제 폐경기까지 계속 평생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성소수자가 돼버린 아이. 할 수만 있다면 딸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대신 걷고 싶습니다. 성소수자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별 관심 없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또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였었죠. 그래,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저걸 죄악시하는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자식에게 닥칠 일인 줄도 모르고 무심했던 지난날. 아이가 더 크기 전에, 그래서 질문이 많아지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동성애자 38살 아들을 두었고요. 트랜스젠더 딸을 두고 있는 엄마고요. 25살 된 게이 아들의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고요. 태어났을 때 딸인 줄 알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염색체가 이제 XY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도 많이 계신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아이를 주셨는데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이런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셨나?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실 울기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알았을 때는 그냥 자면서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원망도 많이 하고 또 그 안에서 제가 우리 아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간 내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게 뭐였을까? 철저하게 저를 다시 돌아봤거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그대로 막 그때 받아서 이 충격이 너무나 컸고 저희 아이도 제가 핸드폰을 봐갖고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한 1년은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카톨릭 신자였고요. 제가 본당에서 그러니까는 저는 집하고 본당 그게 제 생활 영역 제가 하루에 다였거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굉장히 처음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저는 그때만 해도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어디다가 물어볼 것도 없었고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이제 굉장히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눈빛을 보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구나. 우리나라 커밍아웃을 80% 이상이 안 하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왜 교육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교육을 왜 안 해줬을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또 애한테 그때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커밍아웃 했을 때가 정말 힘들다가 부모라도 나 좀 이해해줬으면 했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상조차 못했다가 듣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순간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약간이라도 편견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에 저 입을 딱 닫아요. 그 다음에는 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의 충격도 있었지만 제 충격을 추스를 수 있는 것도 그 당시 저한테는 사치였거든요. 제 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든 건 일단 잠시 뒤로 미루자. 우리 아들을 내가 살려야 된다. 1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잃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얻은 것뿐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이제 10년째 파트너하고 같이 사는데
제 남편이 그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너무 잘 살고 있죠. 우리 아이도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말들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아빠가 돼서 엄마가 돼서 자식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금쪽 같은 내 새끼. 하지만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세상의 이목은 매섭고 가혹하기만 합니다. 동성애 죄악으로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인권도 아니고 동성애는 자유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면 굉장히 혐오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사람들 불행하게 살 거다. 너 그렇게 사는 것만은 볼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소수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하는 말로 다 들렸을 거라는 거죠. 이제 새벽에 이제 좀 남편이 처음 우는 거를 봤죠. 그랬을 때 제가 또 이제 저도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제 남편한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잘 될 거야, 뭐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참 무식에 용감하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괜찮을 거야, 뭐 우리는 뭐 이것도 극복할 거야,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제가 남편한테 그냥 한 거예요. 저는 사실 남편한테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어느 부모든지 안 우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가 기성세대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해서 울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검색을 해봤을 때 많이 불편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상에 세간에 이제 화두가 되는 그런 캐릭터로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혼란스러웠어요. 아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얼굴을 공개한 성소수자들의 사진으로 만든 광고판. 지하철역에 설치한 지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처참한 모습으로 찢겨나갔습니다. 그냥 성소수자가 싫어서라는 게 광고판을 훼손한 이유였죠. 임시로 만든 광고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와 다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부모인 우리도 이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누가 저 사람한테 저런 고란이 부어졌는지, 왜 저 사람은 왜 나의 소중한 자식들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훈계할 게 있고,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부모가 할 일이다 생각을 했지,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한테 왜 저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상처는 저도 많이 받았어요. 아이만 받은 게 아니라. 가족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또 받아들이도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